만약에 당신 이웃이요, 동네에 아주 악명 높은 사기꾼을 잡아다가 자기 집 지하실에 가둬놨어요. 그러고는 그 비용을 되겠다면서 당신한테 총을 겨누고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와, 당연히 이건 납치고 강도질이라고 소리치겠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 비용을 위해서 우리한테 세금을 걷는 건 어떤가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웃 제스민의 행동이랑 정부의 행동 사이에 과연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라는 개념이 오늘 이야기의 정말 핵심 키워드예요. 아, 그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어떤 두 행동이 도덕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 둘을 구별하는 어떤 본질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집 냉장고를 여는 거란 허락도 없이 남의 집 냉장고를 여는 건 영대끼 다르잖아요. 네, 그건 당연히 다르죠. 그 차이가 바로 소유권이라는 도덕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제가 조깅하는 사람을 치는 거랑 바퀴벌레를 밟는 것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지만 도덕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는 딱 하나예요. 상대가 사람이냐, 곤충이냐.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 렌즈로 오늘 정부의 행위를 한번 들여다보려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주장의 핵심 논리부터 한번 보죠. 굉장히 간단한 4단계 구조더라고요. 네, 그렇죠. 첫째, A와 B 사이에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데 A가 나쁘면 B도 나쁘다. 둘째, 이웃을 납치하고 돈을 뜯는 제스민의 행동은 나쁘다. 거기까진 동의가 되고요. 및 과세 행위 사이에는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의 감금과 과세도 나쁜 것이다. 이런 흐름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논쟁이 방금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단계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제스민이랑 정부가 같을 수 있냐, 다들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주작은 우리가 흔히 이게 바로 차이점이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그게 과연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인지를 검증해 나가는 거죠. 보통 한 6가지 정도 반론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네, 그걸 하나씩 격파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사실 처음 나오는 반론 몇 개는 좀 간단하게 논파되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정부의 행위는 합법이지만 제스민은 불법이다. 아, 네. 또 정부는 총 대신 세금 고지서를 보낸다. 그리고 법과 처벌을 미리 공표한다.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건 사실 제스민도 똑같이 흉내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해요. 제스민이 마을 회관에 제스민의 규칙 포스터를 붙여서 미리 알리고 총 대신 이메일로 돈을 요구하다가 안 내는 사람한테만 위협을 가하는 관료주의적 자경단이 된다고 해서요. 그 행동이 갑자기 도덕적으로 괜찮아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합법성이라는 것도 사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법에 근거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도덕적 정당성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죠. 역사적으로도 합법적이었지만 끔찍하게 비도덕적인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민주주의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정부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한테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제스민은 아니잖아요. 아, 그 지점. 수천만 명의 동의를 얻은 이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 정말 아무런 도덕적 무게를 갖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동네 자경단 놀이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정말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선출된 자경단이라는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선출된 자경단이요? 네, 제스민이 이웃들에게 돈을 걷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고 반대 후보랑 선거를 치러서 다수의 표를 얻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는 거죠. 선거에서 이겼다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자신을 반대했던 이웃의 돈을 강제로 빼앗고 말을 안 들으면 지하실에 가두는 행위가 과연 정당화될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네요. 이 주장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교실에서 다수결로 피자값을 낼 친구 한 명을 정했다고 해서 그 친구한테 총을 겨누고 돈을 빼앗는 게 정당화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아, 다수결이라는 절차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한 행위 자체를 도덕적인 걸로 바꿔주지는 못한다. 이런 시각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다수의 결정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도덕적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잘한 반론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진짜 최종 보스격인 2가지 강력한 반론으로 넘어가 보죠. 네, 그러시죠. 첫째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득이 되잖아 하는 공공의 이익, 즉 결과론적 주장이고, 그렇죠. 필요하기라는 주장. 둘째는 우리가 정부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사회계약 주장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일 것 같네요. 맞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죠. 먼저 공공의 이익부터 볼까요? 네, 세금과 감옥이 없다면 사회가 훨씬 더 위험하고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주장. 이건 정말 설득력 있잖아요. 굉장히 설득력 있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스민의 행동은 그냥 개인적인 복수일 수 있지만 정부의 행위는 사회 전체의 안녕이라는 훨씬 큰 목표를 위한 거니까 이게 바로 도덕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주장에서는 그게 차이점이 아니라고 반박해요. 차이점이 아니다. 왜죠? 왜냐하면 제스민의 행동 역시 결과적으로는 동네에 이로웠기 때문이죠. 사기꾼을 없애서 동네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고 거둔 돈으로 아이들 체육관도 지었으니까요. 아, 그러네요. 둘 다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선 같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행동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사실 자체가 그 행동을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나 수단까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사고 실험이 바로 성자와 죄인의 예시입니다. 성자와 죄인이라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성자랑 온갖 악행을 저지른 죄수가 둘 다 지금 당장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게 돼요. 네. 그런데 이식할 수 있는 신장은 딱 하나뿐입니다. 놀랍게도 성자가 죄인에게 신장을 양보하겠다고 말해요. 오, 성자답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의사가 몰래 성자를 마취시키고 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신장을 이식해버려요. 왜냐? 성자가 사는 게 세상 전체에 훨씬 더 큰 이익이니까요. 와, 자, 결과적으로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됐죠. 하지만 이 의사의 행동, 도덕적으로 옳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요. 그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성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제 알겠네요. 감옥과 세금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인의 재산과 자유를 강제로 빼앗는 행위 자체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해주지는 못한다. 이런 논리군요. 정확히 그 지점이에요. 이 주장은 결과의 유용성이 행위의 도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아주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반론. 정부는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만 제스민은 동네를 소유하지 않는다. 이 점은 어떤가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규칙을 정하는 것처럼요? 이것도 두 가지 측면에서 반박이 가능해요. 첫째, 과연 정부가 문자 그대로 나라를 소유한다고 볼 근거가 있냐는 거죠. 이 주장은 그게 마치 조직 폭백배들이 특정 길모퉁이를 자기네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힘으로 점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군요. 네, 도덕적인 소유권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설령 정부의 소유권을 인정한다고 해도 집주인 제스민 시나리오를 통해 이 차이도 무력화할 수 있어요. 집주인 제스민이요? 네, 제스민이 자기가 소유한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주인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녀가 세입자들한테 단지 내에서 사소한 규칙을 어기면 지하실에 가두고 운영비를 안 내면 강제로 걷겠다고 한다면 그 행동이 정당화될까요? 아니죠. 집주인이라고 세입자를 감금할 권리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나라의 소유주라 하더라도 그것이 시민을 상대로 그런 행위를 할 도덕적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인 사회계약 이론으로 넘어가 보죠. 어쩌면 이게 정부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하고 대중적인 논리일 텐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정부한테서 도로, 소방서, 국방 같은 서비스를 받는 대신에 세금을 내고 법을 따르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주장. 계약이 있다면 도덕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제스민에겐 없고 정부에게만 있는 결정적인 차이 아닐까요? 네, 사회계약론은 보통 우리가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근거로 세 가지를 들어요. 세 가지요? 첫째,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 둘째, 불만이 있으면 떠날 수 있는데도 이 나라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점. 셋째, 법과 세금에 수동적으로 순응하고 있다는 점이죠. 마치 택시를 타면 말 안 해도 요금을 내기로 동의한 것과 같다는 논리군요. 네, 그런 식의 비유를 많이 들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그럴듯해요. 우리가 매일 도로를 쓰고 경찰 보호를 받으면서 나는 세금 내는데 동의한 적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좀 모순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제스민이 등장합니다. 아, 또 제스민인가요? 이 논리가 제스민의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말이죠? 그 이웃들 역시 제스민 덕분에 사기꾼이 사라진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동네가 싫으면 떠날 수 있는데도 계속 살고 있으며
제스민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돈을 내고 있죠. 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이웃들이 제스민의 규칙에 동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동의가 아니라 그냥 체념하거나 무서워서 따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에 따르는 것도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하려면 필수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 정부의 경우에는 둘 다 충족되지 않아요. 그 조건이 뭔가요? 첫 번째 조건은 합리적인 거부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택시 타기 싫으면 걸어가면 되고 파티에서 청소하기 싫으면 일찍 나오면 돼요. 이건 합리적인 선택지죠. 그렇죠. 하지만 정부 서비스가 싫다고 이 나라를 떠나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지일까요? 전혀 아니죠. 가족, 친구, 직장을 다 버리고 떠나야 하는데요. 게다가 어딜 가든 또 다른 정부가 있을 테고요.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셈이죠.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거부 수단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필수 조건은 명시적인 거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명시적인 거부요. 네, 식당에 가서 저는 이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하면 식당 주인이 강제로 입에 음식을 밀어넣지는 않죠. 거부 의사가 존중받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정부를 향해 나는 당신들의 보호를 원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결국엔 무장한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저를 감옥으로 끌고 가겠죠? 맞아요.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이 두 가지, 즉 합리적인 거부 수단의 부재와 명시적 거부의 불인정 때문에 시민과 정부 사이의 관계는 유효한 계약 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 결론입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모든 탈출구를 막아버리는 논리네요. 결국 우리가 정부 권력을 정당화하려고 내세웠던 거의 모든 근거들이 이 제스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거나 쉽게 논파된다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나요? 세금이랑 감금 말고 다른 정부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사고 실험은 다른 영역으로도 쉽게 확장돼요. 대표드린 예시가 바로 이민 정책이에요. 이민 정책이요? 만약 제스민이 자기가 관리하는 공공공원에서 다른 동네 아이들이 와서 축구하는 걸 막는다면 그건 부당해 보이죠. 그렇죠. 공원은 다 같이 쓰는 곳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국경을 막아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과 도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스민의 공원에 놀러온 옆 동네 아이들도 이웃들이 낸 돈으로 관리되는 공원을 공짜로 이용하는 셈이니 본질적으로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주장은 결국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못됐다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를 옹호하는 걸로 귀결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 주장의 마지막에 아주 흥미로운 기준점이 등장하는데 바로 제스민 테스트라는 거예요. 제스민 테스트요? 네,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 평범한 시민인 제스민이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한다면 그게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한가? 아, 재밌네요. 예를 들어 외부 침략자가 이웃을 죽이려고 할 때 제스민이 총을 들고 맞서 싸우는 것, 이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겠죠. 네, 자기 방어와 이웃 보호는 정당하니까요. 따라서 정부의 순수한 방어적 기능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경우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 같은 경우는요? 좋은 예시네요. 제스민이 혹시 모를 미래의 위협에 대비한다면서 이웃들에게 돈을 강제로 걷어 자기 집 창고에 무기를 비축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아마 허용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깡패죠. 그렇죠. 따라서 군비 증강을 위한 과세는 이 테스트에 따르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요. 결국 이 테스트는 정부의 역할을 아주 최소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대한 방어 기능으로만 제한하는 강력한 기준이 되는 셈이죠. 와, 제스민 테스트라니 정말 간단하면서도 모든 걸 다시 보게 만드는 강력한 렌즈네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남기는 생각할 거리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주장이 세금과 감옥이 없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군요. 네, 아마 훨씬 더 혼란스럽고 위험할 수도 있겠죠. 이 주장은 단지 정부의 그런 행위들이 본질적으로 부도덕하다고 주장할 뿐이에요. 때로는 어떤 일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일을 강제로 행할 도덕적 권리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성자와 죄인의 예시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결과가 좋다는 사실이 그 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 참 곱씹어 볼 만한 말이죠. 자, 이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정부가 하는 수많은 일들, 예를 들어 의무교육, 건강보험, 환경 규제 같은 것들 중에 과연 어떤 것들이 이 제스민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과연 이 테스트가 정부라는 특수한 존재의 행위를 평가하는 올바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부에게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특별한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